보통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시작하면요, 4회차가 됐든 뭐 5회차가 됐든 끝날 때쯤은 한 3분의 1 정도는 또 안 나오십니다. 아,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시는 분이 좀 잡으세요. 같이 참고 합격의 길 가자 말이지. 응?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초조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민법 시험이 들어있는 자격증이 7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6개가 다 끝났고 우리 하나 남았어요. 다 쉽게 나왔어요, 작년보다. 6개 자격증이 작년보다 민법 문제가 다 쉽게 나왔어요. 그럼 6개를 쉽게 내놓고 공인중개에서 하나 어렵게 낼 리가 없어요. 그것만 공인중개.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문제 풀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게 안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26회 짝수차야. 워낙에도 쉽게 나오는 회수차예요. 거기다가 다른 자격증도 다 쉬워. 그의 흐름이 그래요. 그의 흐름이. 선생님하고 얘기하면 되게 낙관적이 되거든요. 낙관적으로 공부하셔야 돼. 나는 붙는다 말이지,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낙관이 중요한 거예요, 낙관이. 약간의 긴장은 필요합니다. 약간의 긴장은. 걱정은 필요 없고, 걱정. 안 되면 어떡해. 10개밖에 못 맞았어. 완전히 몰라서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완전히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야, 나 이거 도대체 이게 아니야.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거 줄여가는 거예요. 그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고 또 보고. 그거밖에 없어요. 아직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이제 시험에 임박할수록 좀 더 시험 문제에 근접한 것들, 잘 나오는 것들, 70점 정도 맞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봤던 거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야.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쐐기를 박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영역에 있는 160개를 딱 했다. 그러면 민법 160파트를 해야 되는데 돌았지. 뭘 160파트를 한 80파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예? 그래도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저기 구석에 있는 것까지 모의고사. 그리고 그거 틀려가지고 막 거기 공부 딥다고 해서 나오지도 않는데. 예? 나와도 틀리는데 그거는 기존에 봤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또 틀려요. 그거는 틀려야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왜 그러지 말자고. 아시겠죠? 보고 또 보고 본인이 아는 것 같아도 시험 문제 딱 보면 틀린단 말이죠. 그런 거 공략, 그런 거 아시겠죠? 충분합니다. 그러면 중간생략등기도 중간생략등기를 직접 물어보거나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죠. 첫째로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 규정이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처벌은 될지언정.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그리고 중간생략등기에서 몇 가지 시험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합의가 있으면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안 된다. 근데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거 잘 나오죠. 두 번째로 하부 후에 매매대금을 인상했다.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을이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척골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설령 통지했다 하더라도 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이 딱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1번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중간생략등기가 된 이상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2번 맨날 나오는 최종 매수인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팔렸는데 최종 매수인이 최종 매도인에 대한 채권,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뭐예요? 이전등기 청구권. 이 최초 매도인에 대한 채권이 뭐예요? 이전등기 청구권. 그 이전등기 청구권을 채권 양도를 이유로, 그걸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동의하지 않는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중간생략등기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4번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에 의한 보존등기도 모두 생략등기라고 해서 중간생략등기의 일종이다. 4번 토지거래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무효다. 5번. 그러니까 결국 2번만 딱 되죠. 전형적으로 나온 지문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있어요. 15번 등기의 추정력. 이런 거 어렵죠. 이것도 판례 문구만 몇 가지. 1.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200조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일단 200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200조가 뭐예요? 200조 점유의 추정력이 뭐예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걸로 추정한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동산. 그러니까 1번 5 이렇게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200조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소유자가 갑에서 소유자가 을로 이전됐다. 이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 인정된다. 즉 현 등기 명의는 전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양하게 나오죠. 현 등기 명의는 전 등기 명의로부터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추정된다. 다 같은 말이죠. 2번 5. 3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을 한 게 아니래.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측자가 달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이게 특별조치법상의 이게 이 말이 들어오면 깨지지 않는다죠. 그게 앞으로 들어오면 깨지지 않는다. 근데 그 말이 없으니까 깨진다라고 해야죠. 4번 저당권 따위의 담보물권이 등기돼 있으면 뭐도 추정된다.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원인 추정, 절차 추정, 대리권의 존재 추정, 저당권의 존재 추정, 앤드 피담보 채권의 존재 추정 다 된다 그랬어요. 다. 표제부의 추정력 없고 가등기의 추정력 없고 그거 빼고는 웬만한 건 다 된다 그랬습니다. 다 된다. 그러니까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5번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뢰. 등기 내용을 신뢰 어쩌고 저쩌고 믿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 말 나오면 무과실. 등기 내용을 믿고서 등기 내용을 신뢰하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 말 나오면 무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무과실. 왜?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믿는 거라 그랬어요.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그냥 얼굴만 보고 믿는 게 아니야. 그 얼굴 보고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객관적인 서류를 다 조사해 봤으니까. 즉 등기부상 명인이 매도인인 경우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로 등기부상 명인이 매도인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이미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신분증 다 확인을 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는 전제가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뭘로? 무과실로 추정합니다. 4번이 틀린 거죠. 16번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 점유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굉장히 다양한 법률 효과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점유권이라는 거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점유태양이라고 해서 각종 점유의 모습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고요. 그렇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든가 점유권에 처자면 물권적 청권이라든가 취득 시의 요건으로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 효과를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1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201조 과실치권 202조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203조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권 그 중에 비용상환청권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서 선악 불문하고 자타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었죠. 다만 조심해야 될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필요비 중에서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1번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그냥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필요비 청구 못한다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왜? 필요비를 통상과 특별로 나눠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청구 못하는 거 이건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뭐로 바꾸면 돼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싹 지우고 필요비 중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해야
옳은 지분이 된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아는 건데도 이런 거 답을 못 고른다. 틀린. 2번. 199조. 점유의 승계.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거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점유의 승계. 분리병합이 있었죠? 2번. 3번.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유무. 이거 뭐야? 자주인지 여부. 뭘 갖고 판단한다?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유권원의 성질이 객관적 원인. 점유를 하게 된 성질, 그 원인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한번.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그랬습니다. 4번은 197조 2항. 선의 점유자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본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언제부터? 소재기 시부터. 그게 4번이에요.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조문 그대로고요. 5번. 점유권도 권리예요. 매매와 같은 양도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승계될 수도 있고 상속과 같은 포괄적 원인에 의해서 승계될 수도 있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이 상속인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니까 점유권도 승계된다. 상속에 의해서. 틀린 것은 1번. 17번 시효취득. 부동산 또는 동산을 일정 기간 점유하게 되면 그 점유한 자의 본권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이게 시효취득이죠. 부동산 취득 시효가 있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은 점유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특히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부동산을 소유의사로 평원하고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때 취득 시효 대상이 되는 부동산 그 목적물 자기 소유 된다. 자기 거 된다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 된다 안 된다. 일필토지 일부 된다 안 된다? 된다. 공유지분 된다. 일필토지 일부의 경우에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왜? 일필토지 일부의 소유자로 등기한다는 게 불가능해. 점유 취득시효는 안 된다. 공유지분은 공유물 전부 효력이 미친다 그랬으니까 공유지분을 시효 취득하려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추가 정의가 있을 수 있죠. 국유재산 중에 뭐 일반 재산 된다. 잡종재산 또 인공공물 된다. 수리조합이 축조한 저수지 된다 그랬어요. 외우자 그랬어요. 2번 5. 1번 5. 2번 성명불상자. 뭐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놈. 이름이 불쌍한 놈이 아니고요. 이름이 분명하지 않은 놈. 소유자가 누군지 몰라. 상관없어요. 찾아내면 돼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누구 건지 몰라. 그래도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거예요. 3번 점유 매개자를 통한 간접 점유자의 시효취득. 이것도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점유하다가 이 자식이 간 크게 병한테 임대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직접 점유자 and 점유 매개자.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나면 누가 시효취득이 인정돼요? 병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직접 점유자는 언제나 타주. 얘는 언제나 타주. 그러니까 얘가 시효취득이 아니라 누가? 을이 시효취득 인정돼. 이때 을 직접 점유하고 있었어요? 간접 점유하고 있었어요? 간접 점유. 그 말이에요. 점유 매개자를 통한 간접 점유 경우도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4번 등기부 취시효. 요건이 뭐죠? 소유자로 등기가 되고 소유자 이렇게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그리고 몇 년 경과? 10년.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럴 때 꼭꼭 시효 완성자가 10년 등기 10년 점유할 필요 없고 전 등기 명인의 등기를 합하여 10년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10년 인정된단 말이에요. 그게 4번. 틀렸네. 전주 명의의 등기기간도 합산 된단 말이야.
5번은 등기부취득시는 점유치득시와는 달리 뭐까지 요구돼요? 선의, 무과실까지. 이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게 아니라 뭐에 관한 거다? 점유에 관한 거다. 선의, 무과실 등기가 아니라 선의, 무과실 점유에 관한 거다. 이때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세 번째, 점유 개시 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된다. 점유 기간 10년 동안 계속 선의 무과실일 필요가 없다. 점유 개시 시에 무과실이어야 되니까 피상속인이 등기 점유하다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등기 점유를 하게 됐다. 나중에 이 상속인의 등기부취득시가 문제가 될 때 이 무과실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최초로 점유를 개시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무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되죠. 5번, 틀린 것은 4번. 18번, 공유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지분과 관련해서는 처분 자유가 있다 없다? 있다. 처분 자유가 있다. 두 번째, 이 지분은 효력이 어때요? 어느 범위에 미쳐요? 공유물 전부 지분 비율로. 그래서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 비율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만 민법 공유물은 지분 비율로, 전부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거 267조. 공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걸 지분의 탄력성. 이것도 집합건물법에는 적용 안 된다. 집합건물법. 네? 그 다음에 공유물 사용 수익 어떻게? 공유물 사용 수익 어떻게? 네? 전부를 지분 비율로. 부담은 역시 지분 비율로. 조심하실 거, 집합 건물의 공용물에 해당되는 게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은 어때요? 사용 수익 어떻게 해요? 사용 수익이 아니라 사용만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사용만 용도에 따라. 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로. 이렇게 되죠. 달라요. 집합 건물은. 나중에 집합 건물은 따로도 정리하시면 돼요. 공유물을 먼저 머릿속에 박자만 해요. 그래서 집합 건물 공용 부분 나왔을 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공유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공용 부분은 처분 변경 어떻게 해요? 공용 부분 처분 변경. 에? 처분 아예 없어요. 변경만. 과반수 4분의 3. 구분 소유자의 지분 전원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렇게. 처분은 아예 없고 공용 부분. 관리, 지분 과반수, 공용 부분 관리, 과반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보존, 각자. 최소 공유물은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이제 요거의 경우에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가 상당한 계획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까지. 최소한 요 두 가지는 머릿속에 공유가 돼서 기억이 나셔야 돼요. 1번 지분 비율은 균등한 걸로 추정한다. 조문이죠. 2번 공유물 관리와 보존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보존은 각자가 한다 그랬으니까 2번 틀렸고요. 3번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걸 전문용어로 말했어요. 자빠진 행위라죠. 놀고 자빠졌다. 왜 남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공유자가 짓거나 제대로 주장하라 했어요. 제가. 왜 남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자빠졌냐 그랬어요. 제가. 예?
안 된단 말이에요. 보존 행위도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관리 지분 과반수로 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게 4번이죠. 5번 집합건물 수익 관리 관한 법률에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서 갖는 공유물에는 이런 게 없지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서는 공용부분을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 행위한 다음에 그 비용을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공용부분에 관한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은 새로 이사 온 사람, 즉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전 구분 소유자를 면책시키고 인수하는 게 아니라 중첩적으로 똘똘마리로 승계한다 그랬어요. 나아가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공용부분 관리비만은 징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이렇게 되겠죠. 19번 이런 거 이제 좀 두렵죠? 두려울 게 없어요. 1.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내각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 소유자가 달라졌는데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뭘 취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렇죠?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지 않은 경우 대리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 갑소유 땅에 을이 승낙을 받아서 지은 건물을 매수한 사람, 이렇게 병, 법정상권 취득 못해.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 안 된다. 3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 이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해서 이전할 의무를 받아만. 이것도 제가 그림 한 10번도 더 그렸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어. 양도 매매. 근데 아직 을에게 등기는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샥 건물을 지었어, 이 자식이.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 외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식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을에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갑에게는 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3번. 4번은 동일인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 이 말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 안 돼.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제가 이 찾아내자 그랬어요. 동일인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 이 말 나오면 법정상권 인정 안 돼. 안 돼. 알고 계시죠? 4번이 답이야. 머리에 이게 소유권 귀속이 나왔어. 법정상권 인정 안 돼. 답 4번. 5번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양도 하면서 임대차 법정상권 포기했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건물 철거 특약하고 임대차 계약하고. 그렇죠? 나오는 판례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간섭상 법정상권은. 답은 4번. 네.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틀린 부분이 있는 부분. 지금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다 맞았어야 돼. 네, 잠시 반성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틀렸어. 다음에 또 나오면 틀리지 말아야지. 예. 20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역권은 타인 토지로부터 자신 토지에 일정한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와 토지에 관한 그리고 이 지역권은 뭘 위한 권리예요?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 2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부종성과 수반성. 292조 1항과 2항.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지역권의 기본적인 성질들,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된다.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된다. 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 사람을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등등. 제일 중요한 성질. 요게 부종성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와 분리하여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강행규정. 수반성.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의무규정. 여기 수반성이죠. 그렇죠?
불가분성 293조, 295조. 295조가 1항이 원칙이라 했어요.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 이런 것들만 머릿속에 있어도 문제 답은 답변. 1. 지역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 소멸시에 걸린다. 1번 X. 지역권도 독립한 한개의 물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수 있다. 안 된다 그랬어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고 3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요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설정할 수 있고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그렇죠? 3번이 옳은지 문제. 4번은 뒤집어졌죠.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한다. 승역지는 일필토지 일부여도 무방하다. 5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판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21번 전세권. 부동산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 이때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되 농경지는 제외. 그리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는 아주 독특한 권리가 전세권이다 그랬습니다. 1. 전세권과 저당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뭐에 의한다?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하죠. 이때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선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하고. 그래서 전저죠, 저전저 이렇게 나와요. 저전저 기억나세요? 누가 경매를 넣어요 여기서? 요 마지막 저가 경매를 넣죠? 얘가 경매를 넣어도 뭐가 기준 권리? 요거니까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선후가 아니라 최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등기 선후에 의한다. 이렇게. 1번 X. 2번 전세권 물권이에요. 물권 맞지만 전세권을 갖고 있다. 얘가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한다. 전세권만 양도하는 게 뭐다? 아니다. 뭐도 양도하는 거다.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지상권만 갖고 있고 설정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고 금지특약하더라도 무효다. 금지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은 전세권을 양도할 때 전세권만 양도되는 게 아니라 뭐도 양도된다. 채권도 양도되는 거고 채권 양도는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설정행위로 이걸 금지하는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은 유효. 금지 특약 유효. 따라서 2번 X 전세권 처분을 제한 금지할 수 있다. 3번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풀로 써드려야지.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이 기본적으로 목적물을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의 성질이 기본이긴 하지만 이 전세금 반환 채권과의 관계에서는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권의 관계는 수반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반성이란 건 뭐예요? 똘똘마리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칙이 뭘 못한다? 분리처분 안 된다. 이 원칙이다. 큰 원칙이다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전세권만 분리처분 절대로 안 된다. 전세권만 분리처분 절대로 안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처분 원칙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처분하는 경우가 있더라. 두 가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요때도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아니라 함께 처분이에요. 요때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판례하면 분리처분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또 하나가 기간 중 전세권은 그대로 둔 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 확정적으로 양도 안 돼. 조건부 채권으로 양도 돼.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3번 전세권 소멸 전이라도 전세권 소멸 전 요거죠. 기간 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조건부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흘러가기 싫으면 난 흘러가기 싫어. 그럼 이것만 해요. 분리처분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2개 이렇게 딱. 원래는 안 되지만. 그쵸? 그렇게. 4번은 뭐 징글징글해.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건물 전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전부에 대한 경매 신청은 안 된다. 4번 X. 자,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고자 하는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일 때, 예컨대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 그 저당권자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포기 못한다예요. 전세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그 제3자 동의 없이는 포기할 수 없다이지 포기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동의 없이는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번에 3번. 22번 유치권. 타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서 반환을 거절하는 법정 담보물권. 요건 타인 물건일 것,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 관계가 있을 것,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점유가 적법 점유일 것,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이 요건 갖추면 바로. 따라서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그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생각해 놔셔야 되죠. 자, 22번에 1번은 채권과 목적물의 결련 관계는 요구하지만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결련 관계. 이건 필요 없다. 그 뜻은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은 성립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번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한 후 물건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유치권 인정된다. 이때의 취득은 점유를 취득한 걸 말해요.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기든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서 점유를 취득하든 유치권은 인정된다. 2번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직접 점유해야 된다. 아니다. 간접 점유도 된다. 갑의 말을 을이 유치하고 있다. 요 유치하고 있던 말을 병에게 임대한다. 누구의 동의 받아서? 갑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얘가 직접 점유, 말을 유치하고 있던 을이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2번 X. 타인 물건도 된다. 타인이기만 하면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유치권 성립한다. 이게 답이네요. 4번 유치권자의 권리 중에서 유치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는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때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모두 다 별도의 유치권이 또 인정되는데 유익비는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을 허여받으면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4번 X. 5번 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채권은 따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번도 X. 옳은 거 3번. 그렇죠? 짧은 것만 주워 먹어도 충분히 다 붙어요.
뭐 얘기를 합니다. 23번 목적물에 대한 침해, 저당권 침해입니다. 저당권 침해 뜻이 뭐였었죠? 담보가치 감소. 따라서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면 저당권은 침해가 아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터잡아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것. 담보가치 감소되냐? 안 된다. 저당권 침해 아니다. 아니다. 담보가치 감소되는 게 저당권 침해다. 첫째로 뭐가 인정된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원인 불문, 손해 발생 불문. 단 반환 청구권 인정이 안 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만. 두 번째, 담보 가치가 감소되어 잔존 가치가 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다. 손해가 생겼다.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고 앤드 손해가 생기면 즉 잔존 가치가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굳이 저당권 실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요거부터는 이제 침해자를 좀 주목하자 그랬어요. 설정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침해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므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저당권 침해에 관한 구제수단 4가지 딱 이렇습니다. 1번 침해가 있더라도 목적물 잔존 가치가 채권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가진다. 3번 채무자에서의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4번과 5번은 뭐죠? 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요 3가지 권리의 관계 뭐라 그랬어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 못하고 손해배상도 청구 못한다. 즉시 변제를 청구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보겠습니다. 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 청구 못하고 즉시 변제를 청구한 경우에는 담보물 보충 청구 못하고. 그러나 5번 저당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즉시 변제를 청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그림. 이것도 한 1년 동안 10번 그려드렸죠. 10번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 답은 5번. 24번 근저당권. 채권의 확정을 장래에 미루고, 즉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에 대해서 결산기에 일정액까지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그래서 결산기를 딱 이렇게 이땅 보통 정해놓고 그 사이에 채권이 들쭉날쭉하고 중간에 재료가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소멸하지 않고 결산기가 딱 되려면 채권이 확정되는데 이걸 모른다. 그래서 우선 변제 한도를 정해놓고 설정을 한다. 그래서 근저당권이라는 건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 채권이 불특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일단 기본이 2개가 있다. 그래서 하나가 확정된 채권에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이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할 뿐 채무자의 변제 책임의 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 채무자는 다 갚아야 된다. 헷갈리게 하려고요.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나와요. 그놈이. 전부 변제해야 된다. 또 하나가 언제 확정되느냐 말해서 2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경매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그 정도면 최소한 기억이 나죠. 1. 근저당권은 다수 특정 채무를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뭐가 빠졌어요? 불자가 빠졌죠. 다수의 불특정 채무. 불자가 빠졌죠. 그렇죠? 아니 제가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래. 불특정 채무.
한도 이게 이거예요. 이게 한도 이게 한도 이게 뭐라 그래? 우선 변제 한도 이렇게. 아, 여기에 빠져 있구나. 그 말이에요. 이거. 채권 최고의 우선 변제 한도예요. 그 한도에까지를 담보하는 저당권이에요. 일정한 한도가 채권 최고액이에요. 최고액의 개념이 우선 변제 한도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괜찮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답은 맞췄는데 왜 맞췄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긴다 그랬습니다. 1번은 그 불특정점 불자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자, 채권 확정 중에 이런 게 있었죠.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되죠.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빵원인 경우, 그리고 당사자가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해지. 결산기를 아예 안 정해놓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 계약기간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신청한 때 확정된다. 저당물 보존 비용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존 비용 뭐야 이거?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했죠. 에? 이렇게는 봤죠. 근저당권 실행 비용.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판례는 표현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본 적 있어요. 요거 기억하세요. 보존비용 이런 건 우리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저당물 보존비용 같은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담보되질 않아요. 5번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게 2개.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틀린 거 1번. 25번 약관기재 보면 쉽죠. 1번에 보니까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 중요하더라도 명설명할 필요가 없다. 주등이 터져라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 예금 채권을 팔지 못한다라는 은행 약관은 설명 안 했어. 설명 안 했으니까 상대방의 주장 못해. 3번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랬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약관이 무효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 137조의 반대. 신의칙에 따라 해석해야 되고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계약 당사자마다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대로 잘 나오는 거. 26번도 마찬가지. 계약 교섭 중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첫째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그랬죠? 2번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신뢰 손해에 한정한다. 3번 계약 준비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만 세 번째 줄 제한서, 견석서, 삭제금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4번 정신적 손해배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5번 이행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딱 그렇게 판례 하나 가지고 그대로 시험 문제를 내요. 실제로 이렇게. 답은 3번. 쉽지요? 25, 26번은 어려운 부분 아니까 그렇게. 27번부터 또 조금 어려워요. 까다로워지면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